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최근 북한에 연이은 도발이 있었죠. 그런데 도발만 하고 아무 말이 없어서 의아했었는데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오늘 한꺼번에 사진과 메시지를 투하했는데요. 우려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도발의 대상은 바로 남한이라면서 구체적인 목표물까지 공개했습니다. 도발의 목적은 전술 핵 미사일을 운영하려는 거다. 결국 핵 개발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대화보다 핵 개발에 치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왜 안 보이나 했더니 최근 7차례 도발 모두 김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연이어 7차례 도발을 하면서도 그동안 아무 말 없던 북한이 오늘 아침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술 핵 운용 부대들의 군사훈련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기간에 진행됐습니다. 미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의 한반도 전개에 대응한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훈련이 있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든 훈련에 참관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특히 보름간 7차례 도발 내용을 자세히 나열하며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들을 겨냥했다고 드러냈습니다. 9월 28일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비행장들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10월 6일 새벽 적의 주요 군사 지휘 시설 타격을 모의하여 9일 새벽 적의 주요 항구 타격을 모의한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훈련들이 북한의 핵 대응 태세에 대한 과시이자 경고라며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가능성도 차단했습니다.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연합훈련이 있는 중에서 직접 지도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방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생일, 정권 수립일과 함께 북한의 4대 명절로 불리는 노동당 창건 77주년 기념일인 오늘 김정은 정권이 내부 결집과 함께 대외 협상력 확보를 위해 핵무력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북한이 오늘 밝힌 내용 중엔 우리 군이 놓쳤던 것도 있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걸로 추정했던 탄도미사일, 이 북한은 저수지에서 발사한 거라고 공개했는데요.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투기와 폭격기를 한꺼번에 150대나 동원했던 사실도 처음 공개했습니다. 김지혁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물속을 뚫고 나온 미사일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하늘로 날아갑니다. 9월 25일 새벽 우리나라 서북부 저수지 수중 발사장에서 전술 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기존 탄도미사일을 땅 위나 이동식 발사대, 잠수함 등에서 쏘는 것과 달리 저수지 물속에서 쐈다는 겁니다. 해당 미사일은 마하 5의 속도로 고도 60km까지 치솟아 600km를 날아간 것으로 탐지됐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 태천 일대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이스칸데르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한미군의 탐지 자산을 교란시키기 위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변칙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기만을 통해서 표적을 정확히 명주시켰을 뿐만 아니라 파괴력까지 이제 공개함으로써 그들의 SLBM 기술력을 좀 가시려 한 거예요. 지난 4일 일본 열도를 넘겨 역대 최장 거리인 4,500km를 날려보낸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기존 화성 12형보다 진화된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신형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목표 수역을 타격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기존 화성 12형보다 탄두부가 짧고 뭉툭합니다. 보조 엔진까지 달렸던 기존과 달리 짐벌형 주엔진 하나만으로 방향까지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 6일 항공기 12대로 남하 시위를 벌인 데 이어 그제는 항공기 150대를 동원한 항공훈련을 벌인 사실도 새로 공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아는 기자, 아시아 외교안보 국제부 박수유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이제 북한이 그동안 도발한 내용들을 스스로 공개를 했는데요.
우리로서는 가장 눈에 띄는 건 목표를 남한으로 명확히 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를 타깃으로 명시한 부분이 나옵니다. 지난달에는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비행장들이라고 우리를 직접 언급했고요. 지난 6일은 적의 주요 군사지휘시설, 어제는 적의 주요 항구를 타깃으로 언급했습니다. 과거에도 청와대 모형 건물이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진을 두고 훈련한 적은 있습니다만 우리 군사시설을 콕 집은 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내용이요. 비행장, 항구 이렇게 표정물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이 선제 타격을 포함한 미사일 요격 체계인 킬체인 등을 언급하며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이에 북한은 지난달에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만들어 단순히 핵을 억제용이 아닌 선제 타격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핵 교리까지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대응하는 만큼 북한도 이해 질세라 강대강구도로 계속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궁금하던데요. 바다도 아니고 땅도 아닌 저수지에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아주 특이한 경우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해상이 아닌 내륙 저수지에서 미니 SLBM을 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수지 발사는 바지선을 설치해 고압 장치로 이 SLBM을 수면 위로 밀어 올려 발사하는 콜드론치 방식으로 쏜 겁니다. 전문가들은 남측의 킬체인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장소를 물색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이동을 하면서 쏠 수도 없고 잠수함을 활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술적인 효용성은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잠수함을 놓고 깊이 바다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발사 징후를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흔적이야. 큰 효용성은 없을 것 같아요. 저 분석이 맞다면 큰 효용성도 없는데 왜 이 저수지에서 쏜 걸 북한은 공개를 했을까요? 네, 왜냐하면 한미 레이더망이 발사 징후를 포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 전역의 저수지가 1,800여 개고 이 중에 일정 수량 이상을 갖춘 곳이 수백 개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 중에 최소 수십 곳에만 수중 발사대를 갖춰도 기습 효과가 크게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북한 SLBM 탐지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어 부담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죠.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술 핵탄두 모의 훈련. 북한 핵 개발이 상당히 진행이 좀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선 전략핵 전술핵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요. 전략핵은 폭발력이 강해서 대형 폭격물을 공격하는 것이고요. 전술핵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목표물을 더 쉽게 겨냥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전략핵은 미국을, 전술핵은 가까운 남한을 겨냥하는 겁니다. 오늘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운용부대를 직접 지휘했다고 밝혔는데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된 신형 유도무기들의 실전 운용성을 검증하는 훈련이었던 거죠. 공격을 보다 정교화하기 위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요즘 왜 안 보일까 궁금증이 컸었는데 7차례 도발을 다 현장에서 지휘를 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한 달간 잠행인 줄 알았는데 실은 현장에서 도발을 계속 지휘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 위원장은 인민복 차림에 밀짚 모자를 착용하고 나타났는데 일각에서는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따라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발사 현장에서 이 찡그린 채 귀를 막은 리설주의 모습도 공개가 됐는데요. 군사훈련장에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우리 군 당국도 분석하고 냉정하게 이 대책 마련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아는 기자 박수유 기자였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런 북한의 위협보다 북한의 위협에 대항한 한미일 군사훈련을 계속 문제 삼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는데 제목이 다시 우길기 휘날리는 한반도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안보는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이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SNS 실시간 방송을 통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며 한미일 연합훈련을 재차 비판했습니다.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미동맹과 우리 군사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다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게 되면 한반도가 한미일과 북중러 군사동맹체들의 전초기지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정권을 싸잡아 친일 프레임으로 비판하며 윤 대통령이 일부러 독도 근처에서 훈련을 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교과서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을 실어서 가르치겠다. 독도가 자기 땅이다라고 하겠다고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리다.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동의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이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대표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우길기가 한국에 걸릴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너무 비약을 거듭한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반일 갈등 조장은 극단적 친북 행위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70여일 만에 수도 키이우에도 무차별 폭격을 했습니다. 사상자도 꽤 많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키이우에 진출해 있는 삼성전자 입주 건물도 폭격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흔들리는 카메라가 고층 빌딩을 비춥니다. 건물 옆면에선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진출한 삼성전자가 입주한 빌딩입니다. 현지 시각 오늘 오전 8시 15분쯤 키이우에서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으로 큰 폭발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폭격 지역에는 삼성전자가 입주해 있는 현지 고층 건물 인근 지역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건물에서 150여 미터 떨어진 곳이 폭격을 당한 겁니다. 이 충격으로 삼성전자 입주 건물의 외벽과 유리창도 깨졌습니다. 폭발음이 2번 울리면서 하늘에서 또 그 폭발하는 장면들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당황해들하고 전부 지금 대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건물의 총 6개 층을 연구소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삼성 주재원들은 전쟁 발발 이후 인근 국가로 피신했고 현지 직원도 출근 전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의 이번 미사일 폭격은 우크라이나 정부 청사와 키이우 국립대 등이 있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8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보신 것처럼 러시아가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동시 폭격을 감행한 건 아무래도 이틀 전 크림대교 폭파에 대한 보복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는 4년 전 개통식 때 푸틴 대통령이 직접 트럭을 몰고 건널 정도로 애착을 보였던 자존심입니다. 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이어갑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한 공원. 산책로 다리 바로 옆에서 순간 폭발이 일어나더니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건물들이 검은 연기에 휩싸였고 거리 곳곳에는 파손된 차량과 부상자들이 넘쳐납니다. 출근 시간대 수도 키이우 중심부에 쏟아진 폭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컸습니다. 러시아는 키이우를 비롯한 서부 르비우와 중부 드니프로 등지에 미사일 75발을 발사했는데 지금까지 8개 지역 주요 기반시설 11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지구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우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Ранок важкий, маємо справу з терористами, десятки ракет, іранські шахіди, у них 2 мішені. 우리 외교부는 키이우 현지에 남아있는 도민 30여 명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이 공격을 받은 건 지난 8일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가 폭발로 일부 붕괴한 지 이틀 만. 테러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한 푸틴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한 직후 대대적인 보복이 이뤄진 겁니다. Здесь, как вы только что доложили, сомнений нет. Это теракт,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разрушение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ой граждан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оссийской.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고전하던 러시아의 핵 보복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오늘 많이 추우셨죠? 강원도 설악산은 첫눈이 내리고 기온도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강풍도 심해서 여기저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서운 바람과 함께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푸른 잎사귀는 온통 하얗게 물들었고 철제 계단 위에도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영하 3.5도까지 떨어진 설악산 중청대피소에 올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9일 빠른 건데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2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한겨울에서도 그 영하 한 10도면은 상당히 좀 추운 날씨지 않습니까? 그 영하 한 20도 정도라면 아주 뭐 추운 날씨라고 그렇게 뭐 보셔야 됩니다. 강원도 광덕산에도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강풍특보까지 발효되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았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춥게는 느껴져도요. 봄이나 여름에는 이렇게 날씨가 변하지 않거든요. 가을이면은 그래도 가을 낙엽도 지고 그래도 선선한 그런 날씨를 좀 기대하는데 잠자리는 한 마리도 안 보이고 그냥 바로 겨울이 된 것 같아요. 강풍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가로수가 부러지고 건물 지붕이 일부 파손되거나 신호등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석촌 호수에 떠있는 초대형 풍선 러버덕은 강풍에 찢어질 것에 대비해 바람을 뺐습니다. 이 러버덕 보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오늘 날씨가 흐리고 강풍 때문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제주와 인천에서는 일부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두꺼운 외투 급하게 꺼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10월 초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추워진 건지 권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첫눈이 관측된 날답게 오늘은 올가을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추운 날씨에 나들이객들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륙 지역 아침 기온은 10도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어제부터 내리고 있는 가을비가 그치고 나면 한동안 더 추워질 거란 분석입니다. 10월 초인데도 갑자기 곳곳에 눈이 오고 추워진 이유는 강풍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특보가 내려질 만큼 강풍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한 일본과는 큰 대조를 이룹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서쪽 5km 부근 상공에서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찬 공기가 북풍을 타고 대규모로 유입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북쪽으로 위치한 매우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저기압 뒤쪽으로 내려오면서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나타났으며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더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4도에서 13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하로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기온은 오르겠지만 바람의 영향으로 수요일까지는 체감기온이 1도에서 3도 정도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목요일인 13일부터 예년 기온을 되찾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오늘 서울 광화문 일대에선 또다시 3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가 금지된 광화문 광장까지 넘어가서 집회를 이어갔는데요. 모처럼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 대형 전광판이 설치됐습니다. 시청 방향 6개 차로 전체가 통제된 채 집회 참가자로 채워졌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또다시 3만 명 규모의 도심 집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김건희를 깜방에 집어넣고 다시 있는 공화국을 만들어가는 세력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회 신고 장소는 동화 면세점 앞 도로. 집회가 시작되자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줄지어 넘어갑니다. 주최 측은 광화문 광장에서도 집회 시청이 가능하도록 3면으로 된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문재인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연휴 마지막 날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여기 시민광장에서 찾아왔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사실은 당황스러워요. 친구들이랑 놀러 왔는데 태극기를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통로도 많이 방해를 하셨고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를 조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물론 경찰도 속수무책입니다. 시민 이동을 일일이 제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광화문 광장이 재개장된 이후에도 다시 정치 집회의 1번지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전국을 갑자기 덮친 추위가 더 야속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팔순 노모의 생신 축하를 위해 모인 일가족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기름 보일러에서 일산화탄소가 새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사 결과 보일러 연통이 이물질로 막혀 있었습니다. 먼저 공국진 기자입니다. 감식복 차림의 과학수사대원들이 집을 드나들며 조사에 한창입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84살 노모와 40대 딸 부부, 30대 손녀 등 일가족 6명이 쓰러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5시쯤. 연락이 안 된다는 또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80대 여성과 작은 딸, 작은 사위와 손녀 등 5명은 이미 숨진 뒤였고 화장실에서 발견된 큰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입니다. 일가족은 사고 전날 노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집에는 기름 보일러가 가동 중이었고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밤사이 비가 내려 기온이 떨어지면서 보일러를 틀고 자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 안에 가스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진입은 못했고 공기호흡기를 쓰고 진입을 했던 상황이에요. 사후 방직이나 시간이 관찰됐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보일러실은 주택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외부로 가스를 내보내는 연통 배기구 일부는 이물질로 막혀 있었습니다. 오늘 감식에서 보일러를 가동해 보니 연통에서 가스가 배출되지 않고 외벽 곳곳에서 새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안에 봤을 때 상당 부분 많이 막혀 있어요. 이 끄러움으로. 경찰은 내일 연통을 분리해 이물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이렇게 일산화탄소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인체에 치명적인데요. 4년 전 강릉 펜션 가스 중독 사고 이후 숙박시설들에 대한 관리 규정은 강화됐습니다만 이번 사고처럼 가정집의 기름 보일러는 강제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강경무 기자가 설명합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기름 보일러. 본체와 연통 연결 부위에 검은재가 쌓여 있습니다. 경찰은 보일러 연통에서 가스가 새나온 흔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통 주위에 검은색 그 가루가 있던데요. 그것이 아마 연통이 좀 막혀서 좀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주민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일러 점검을 받겠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점검을 해야지요. 이제 추우니까 그냥 이거 기름 보일러 그냥 틀면 되겠다고 들어놨으니까 그렇게 됐죠.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연료가 타는 불완전 연소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무생무치라 알아차리기 어렵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 침묵의 살인자로 불립니다. 대기중 농도가 200ppm을 넘어서면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농도가 짙어질수록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이 심해지고 1600ppm 이상의 2시간가량 노출될 경우 숨질 수 있습니다. 4년 전 강릉 펜션에서 고등학생 10명의 가스보일러 가스에 중독돼 3명이 숨지는 사고 이후 정부는 지난 2020년 가스를 배출하는 난방기기를 설치한 모든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집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나마 가스보일러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지만 이번에 사고가 난 기름보일러는 여기에도 빠져 있습니다. 가스보일러는 그 가스 공급업체에서 점검을 6개월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반해서 기름보일러는 또 그런 규정은 또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소방당국은 여름철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 배관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사용 전 반드시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해안가에 가보면 커다란 뿔처럼 생긴 테트라포드라는 구조물이 있죠. 이곳에서 낚시를 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오늘처럼 강풍이 부는 날 특히 위험한데 그래도 그 위를 오르는 낚시꾼들이 있었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프 당겨요. 예. 로프 당기십시오. 예, 로프 더. 소방대원들이 테트라포드 사이 공간에서 남성을 끌어올립니다. 6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한밤중에 테트라포드 위에서 낚시를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에 방파제 출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가 쳐져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일부 낚시꾼들은 울타리를 대놓고 넘어다닙니다. 안전보다는 월척을 잡겠다는 욕심이 먼저입니다.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하고 최대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 거센 바람에도 낚시꾼들이 테트라포드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테트라포드에서 하면 위험하지 않아요, 혹시? 안 움직이면 되죠? 테트라포드는 표면이 둥근 데다 미끄러운 해조류가 낀 곳이 많아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추락 위험이 큽니다. 한 번 떨어지면 잘 보이지 않다 보니 탈출도 구조도 어렵습니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방파제 추락 사고는 270건이 넘고 4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3m에서 5m로 추락 사고 발생 시 엄청난 깊이에 빠지게 되어 구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고가 속출하자 정부는 전국 44곳 항만에 테트라포드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자체들도 출입금지 현수막을 내걸고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가지 않는 시민들 안전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다음 주 월요일에 출소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머물지도 정해지지 않아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15년을 복역하고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나오는 건 오는 17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행선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같이 살 가족도 마땅찮은 상황에서 본인도 거주 희망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에서는 일단 이제 어디로 나올지 확정이 되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서의 특별 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고요. 김근식은 지난 2014년과 2018년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상황. 하지만 성범죄 재판 중 치료 감호가 청구되지 않아 출소 이후 강제 치료할 방법은 없습니다. 행선지가 알려지지 않자 마지막 거주지 인근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밖에 애들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일이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재범 위험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를 무기한 치료 감호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논의, 법안 공포까지 5개월 넘게 걸릴 전망입니다. 출소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감호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법무부는 1:1 보호 관찰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대만의 TSMC의 올 3분기 매출이 밀렸는데요. 인텔을 꺾고 1위에 올랐는데 TSMC에 다시 밀린 상황. 까딱하면 뒤처지는 무한 경쟁 시대죠.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강유현 기자입니다. 대만 TSMC가 삼성전자를 끌어내리고 세계 반도체 왕좌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은 25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데 TSMC는 이보다 2조 많은 약 27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인텔이 엎치락뒤치락 해왔는데 비록 분기 기준이지만 TSMC가 세계 1위에 오른 건 처음입니다. TSMC의 제품군의 판매 가격은 상승한 반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급락을 했죠.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에 따른 가격 탄력성이 상당히 큰 산업이고 파운드리는 장기 계약을 하는. 문제는 이런 추세가 굳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1위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TSMC가 1위인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 시장은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시장을 놓고 봐도 시스템 반도체 규모가 메모리의 3배 정도 됩니다. 여기다 시스템 반도체는 고성능 컴퓨터에서 두뇌 역할을 해서 성장이 더 기대되는 상황. 결국 삼성전자도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첨단 기술 경쟁에 나섭니다. 문제는 삼성만 잘한다고 될 게 아니란 겁니다. 파운드리 업체가 반도체를 만들면 후공정 업체들이 용도에 맞게 잘 포장해줘야 하는데 대만 기업들이 후공정 세계 10위권을 휩쓸고 있는 반면 한국 기업은 전무한 상황. 3나노, 2나노, 1.4나노로 작게 만드는 게 매우 힘듭니다.
솔루션의 하나로서 3차원 이종접합에 대한 기술이 TSMC와 인텔 주도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K반도체 연합군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강유연입니다. 내일부터 일본 여행이 사실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개인 여행도 단기는 비자 없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는데요.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68개국 해외 관광객 맞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의 대표 번화가 신주쿠, 면세라는 한국어 글씨가 눈에 띕니다. 또 다른 가게에도 한국어 안내판이 걸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8개국에 입국 제한을 풉니다. 3년 전 방일 해외 관광객 1위는 중국인이었지만 지난 6월 단체 관광이 재개된 뒤로 일본을 많이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까지는 코로나19 3차 백신 증명서나 72시간 내 PCR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고 단기 체류 비자를 받은 단체 관광만 허용됐지만 내일부터는 무비자 개인 여행이 가능해진 겁니다. 최근 엔저 현상도 관광객 유인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동시에 휴양도 즐길 수 있는 100엔당 1,000원 이하면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今までいたお客様というのはもうほぼゼロの状態になりましたので、そのコロナ前のような感じで多くの外国の方に日本に来ていただけることを期待。 일본은 주요 7개국 중 유일하게 입국자 수를 제한하며 방역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외화 보유고를 늘려 엔저 현상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 이전 관광 대국이 되겠다며 매년 50조 원 규모를 벌어들이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이 해외여행 규제를 풀지 않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국내에서도 일본 여행 예약이 본물 터지듯 폭증하고 있습니다. 남은 걸림돌은 오를 대로 오른 비행기 표값인데요. 코로나로 줄어든 항공 편수 회복이 더디기만 합니다. 언제쯤 회복이 될지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한 여행사 홈페이지입니다. 화면 한편을 일본 여행 광고가 가득 메웠습니다. 지금 여행업계에선 일본 여행 상품이 대세. 이 업체에서만 9월 한 달 동안 매일 예약된 일본 여행은 전달보다 625%, 무려 7배 넘게 늘었습니다. 일본의 입국 규제 완화 발표가 있었던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일본 여행 예약이 전달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00% 넘게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예약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는 편이고요. 일본 단풍 여행이라든지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온천 여행까지 해서 지금 겨울 시즌까지 대비 중에 있습니다. 비행시간 1시간 반 안팎의 무비자 입국, 온갖 먹거리와 쇼핑, 여기다 유례없는 엔저까지 일본 여행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비행기 티켓. 국내 한 항공사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11월 초 기준으로 인기 노선인 인천 오사카는 50에서 60만 원대고 인천 도쿄는 50에서 70만 원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같은 노선이 30만 원 안팎이었던 것에 비하면 가격이 두세 배 비쌉니다. 항공편이 아직 평상시 절반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노선을 증편 확대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항공편 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일본 노선 비중이 큰 저비용 항공사들이 공격적으로 운항을 늘리고 있지만 내년 초까진 보릿고개가 불가피합니다. 여기다 겨울방학과 휴가 시즌, 치솟는 기름값을 고려할 때 봄에나 항공권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최근 여야 정치권 도마엔 검찰보다 감사원이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요. 내일 감사원 국감을 앞두고 여야가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감사원 2인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 국정기획 수석관 문자 메시지를 밀정으로 규정하며 유 사무총장을 정조준했습니다. 밀정 행각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비위입니다. 감사위원 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요비영호 사무총장의 전횡으로 인해 그 역할이 유명무실화되지는 않았는지 이관섭 수석의 국감 출석도 요구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감사원의 해명처럼 국정기획수석의 문의에 따른 것이었는지 왕 수석이 직접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출신 관료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감사원을 넘나들며 일한 김종호 전 민정수석의 사례를 들어 감사원과 한몸처럼 움직인 건 문재인 정부라고 반격했습니다. 문자 하나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민주당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감사원을 청와대 발 아래 두려고 했던 그 잘못된 시각,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국감에서는 4대강 감사 직접 지시 등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 독립성 훼손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맞부르놨습니다. TLA 뉴스 최순입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성희롱 발언 의혹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아직 당원입니다. 억울하다면서 요구한 재심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번 연기가 되어서 이번 주 열릴 예정이었는데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동료 의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른바 짤짤이 사건과 관련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심이 또 연기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채널A에 윤리심판원 재심이 오는 13일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다음 달 1일로 미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재심이 또 연기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최 의원이 요청한 지난 8월 윤리심판원 재심도 연기된 바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목격자와 관계자의 증언, 그다음에 객관적인 증빙 자료, 이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심이 2달 가까이 열리지 않으면서 최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심이 연기되는 동안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법률위원장과 수석사무부총장이 친명계 인사로 채워지는 등 윤리심판원 구성에 변화가 생기면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 의원 중징계 결정을 비판한 민주당 청원 게시글은 5만 6천여 명의 동의를 받아 답변 기준을 넘어서면서 윤리심판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고발을 했습니까? 네, 근데 김 의원이 본의 아니게 내부 고발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려다가 나온 발언인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미국을 다녀온 이후로 정체불명의 해외 송금에 대해서 아주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북한과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한다. 네, 그렇죠.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표를 뭘로 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자면요.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2019년에 이 사람이 북한에 가서 암호화폐를 해외 송금하는 기술을 소개했다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거든요. 한 장관이 미국에 갔을 때 이 사건을 수사한 뉴욕 남부 연방검찰을 만나고 온 게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그 버질 그리피스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건 김 의원이 직접 국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피스와 우리나라의 이재명, 박원순 그리고 그 밖에 민주당 의원들과 연결고리인 것으로 이 자료에 나옵니다. 검찰이 수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 저한테 왜 물어보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하여튼 이 사건에 그렇게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아니 근데 이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오늘 갑자기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한 장관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김의겸 의원이 아까 같은 미국 검찰 자료에 뭐가 들어있나 보죠? 그동안 이 야권의 정치인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북한에 도움을 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돌긴 했는데요. 김 의원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대표의 연루설을 공론화한 셈이 된 겁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을 향해서 범죄 신고나 내부 고발을 하는 것이냐며 쏘아붙였습니다. 진실이 뭔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때리기 경쟁에 나섰습니까? 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 얘기입니다. 앞서 이 대표가 한미일 합동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말한 걸 일제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반일 선동은 자신의 죄악을 향한 관심을 돌려보자는 심산이라고 했고요. 나경원 전 의원은 북한과 똑같은 시각을 가진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로 여권 내부에 요즘 쓴소리를 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도 이 대표를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북한의 눈치나 보는 친일 색깔론이라면서 병역 미필 초선, 안보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쏘아붙였죠. 다른 당권 주자들도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김정은의 마음을 대변해 주면서 북한 편들어 주는 것으로 이심 정신에 다름 아닙니다. 제주도 해상에서 일본 자유대하고 해상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그럼 그때도 친일 국방이었는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한테 묻고 싶습니다. 각자 자신이 이 대표에 맞설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이란 해석입니다. 당권 주자가 꽤 많군요. 네, 다음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말투에 어떤 특징이 있나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요 어제 SNS에 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처음 보는 국민을 아랫사람처럼 하대하고 반말을 내뱉었다. 소탈하다는 것은 본인 착각이라면서 닷새 전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냥 먹어도 되나요? 사실 저거 있나? 공약 있나? 그렇습니다. 예, 친환경 미리 이렇게 놔두면 빨개지니까. 네. 여기 부터해서 익히는 게 사실 맛은 제일 좋죠. 그렇지. 설명해 주는 분이 젊어 보이긴 한데요. 그래도 공식 자리니까 존대하는 게 예의겠죠. 네, 대통령의 반말은 그동안 민주당이 계속 지적해왔던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말씀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 그래. 청년 경찰이 자기 소개를 할 때 악수를 하며 답한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아주 짧죠. 강도가 좀 떨어지는 거는 떡볶이도 좀 잘하고요.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학생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국민에게 반말하는 대통령, 국민이 보기 불편합니다. 대통령이 늘 말하는 국민 여러분 이 앞에는 존경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죠. 그 마음을 말투에도 담아주길 바랍니다. 네, 뭐 악의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불편한 국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지난주 강릉에서 일어난 미사일 낙탄 사고로 주민들은 전쟁 난 것 아니냐며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주변 군부대로 인해 불안해하는 마을이 적지 않습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장성에 있는 농촌 마을입니다. 근처엔 군부대 전차포 사격장이 있는데요. 이곳 주민들은 소우 피해뿐만 아니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차포 사격 훈련장에서 약 1km 떨어진 마을에 포탄 파편이 떨어진 건 지난 7월. 길이 23.5cm의 파편은 가정집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여기 부수공사 해줬잖아요. 지붕에 지붕 풀어갖고 문으로 이렇게 마치 박혔어요. 해당 부대는 포탄이 떨어지는 지대를 보강공사한 뒤 훈련을 재개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사고의 충격은 여전합니다. 엎질이 다행이지. 사람 있었으면 어쩌려고 다쳤지. 불안하긴 하지라 이제는. 쏘면은 이가 그냥 쾅쾅 울려. 평택 미군기지와 하천을 마주하고 있는 충남 아산시 둔포면. 주민들은 매일 수십 차례씩 들리는 전투기와 헬기 소음이 고통스럽습니다. 한 2, 3분 간격으로 계속 날아다니니까 아주 시끄러워가지고 TV 소리도 하나 못 듣고 야자 시간에도 학생들이 공부를 못 한다고. 학교 앞에서 측정해보니 75데시벨로 시끄러운 사무실이나 지하철 차내 소음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군은 올해부터 군 소음법에 따라 피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 측정 결과를 등고선 형태의 지도로 만든 뒤 피해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을 보상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상 기준이라고 주장합니다. 전봇대 사이를 두고 이쪽은 받고 여기는 못 받고가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같은 여기서 살면서도 이게 지금 나눠져 있으니까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막 불만이 많죠. 국방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대 이전이 가로막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주 시내에 있는 부대 이전 계획도 주민 반발에 부딪혀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미 항공대대가 이전해 있는데 추가로 이전해 오면 피해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을하고 경계선 거리 이객거리가 140m입니다. 이 주민들은 살 수가 없죠. 북한의 안보 위협 고조로 군의 훈련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도 보호하려면 상시적인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주 정말 심각하게 공개가 불가능한 게 아닌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언제 조금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포항 재난 때도 보셨지만 군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니까 갈등을 키우기보단 군과 민간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팩트맨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시작합니다. 심심한 사과, 매우 깊고 간절한 사과라는 뜻인데 사과가 심심하냐는 웃지 못할 논란까지 일었죠. 단순히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라 한국인의 실질 문맹률이 75%에 이른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사실인지 따져봅니다. 우선 실질 문맹률이란 통계가 있을까요? 문맹률은 글자를 아예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죠. 문맹률 조사는 있지만 실질 문맹률 조사는 없습니다. 대신 요즘 논란이 된 건 문해력이죠. 글을 읽고 뜻을 이해하는 능력인데요. 한국인 4분의 3이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주장 사실일까요? 이 주장 2001년 국내 조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글이 아니라 이력서나 급여 명세서처럼 업무 문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지 측정한 것이라 문해력과 직결시키긴 어려워 보입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성인의 문해력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문제는 10대입니다. 2009년부터 읽기 능력 점수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글에서 정보를 찾는 능력이 취약했습니다. 어려운 단어 나오면 살짝 어려워요. 그림이 같이 나오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스마트 기기가 더 익숙하다 보니까 책은 뭔가 머리에 쏙쏙 박히는 게 그런 게 없어요. 이런 현상은 출력된 글이 아닌 디지털 문서에서 두드러지는데요. 1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OECD 조사의 실제 문항을 보죠. 700자 정도의 서평을 보여주고 각각 내용이 사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묻는데요. 우리 청소년 4명 중 3명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목적을 정확히 알고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손질하자고 조언하는데요. 다만 글보다 영상 매체가 더 익숙한 10대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인간형 로봇을 3년 뒤 2,800만 원에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다 전기차처럼 예고 없이 영화에서 보던 로봇 시대가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테슬라가 공개한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무대 위를 한 발 한 발 걸어 나와 손을 이리저리 움직여 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울퉁불퉁한 곳도 쓰러지지 않고 뛰고 공중제비까지 하는 현대차 그룹의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와 비교하면 아직 엉성해 보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강점인 소프트웨어, 즉 인공지능 AI를 내세워 로봇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면서 빠르면 3년 뒤 상용화 모델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It is expected to cost much less than a car. So, I would say probably less than $20,000. 인간형 로봇 경쟁에 뛰어든 건 테슬라와 현대차뿐만이 아닙니다. 영국 엔지니어드 아츠는 사람처럼 감정을 표현하는 휴머노이드를 선보였습니다. 정교하고 미세한 모터로 거울을 보며 표정 연습을 하는데 인상 쓰며 코끝까지 찡그리고 돌아보며 웃는 모습이 섬뜩할 정도입니다. 인간형 로봇은 개인 비서나 노약자 돌봄, 대면 서비스 같은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4발로 걷는 로봇은 경비나 운송용으로 사용될 만큼 로봇 시대는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봇 시장 규모도 2030년 지금보다 6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입니다. 일자리를 뺏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어디까지 개발을 허용할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실제로 로봇을 전투 살상용으로 만드는 시도는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로봇 윤리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 흐린 하늘에 찬바람이 불며 종일 쌀쌀했는데요. 오늘 밤까지 전국 곳곳으로 약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지날 텐데요. 비보다는 바람이 말썽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내륙은 초속 20m, 강원 산간은 초속 30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더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6도까지 떨어질 텐데요.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대전과 전주의 아침 기온은 9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17도, 전주와 광주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비 소식 없이 다시 포근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삼성전자를 꺾고 반도체 세계 매출 1위로 올라섰습니다. 대만은 반도체를 핵심 전략 산업으로 정해서 국가가 세금, 투자, 연구개발 지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싸워야 할 경쟁 상대가 TSMC가 아닌 대만 전체라는 말까지 나오죠. 미국 역시 우방국 역차별 불만을 감수하고 자국 반도체 공장, 기업 살리려고 법안까지 바꾸고 있는데요. 한국 수출 20%가 반도체인 우리나라는요. 반도체 특별법 K-칩스법이 뒤늦게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국회 심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우리 정치의 현 주소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K-칩스법 강 건너 불구경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